오늘은 현대시 3 수능 특강 83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제 안 푼 사람은 문제 먼저 풀고 나서 이 강의를 봐주세요. 가, 나 작품 모두 굉장히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 수업을 했을 때 나 작품을 훨씬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일단 나 먼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꽃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꽃이라는 작품. 자, 봅시다 한번.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최대한 끌어서 우리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한 존재의 소멸이 새로운 생성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가 사라지는 것이 새로운 것으로 탄생을 한다는 것이겠네. 그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대요. 형상화한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눈에 안 보이는 대상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그린다라는 나타낸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이 모습을 나타낸다, 표현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의 화자는 잎과 꽃이 사라진 뒤에야 생성되는 꽃씨를 보며 그러니까 이 소멸이 잎과 꽃이 소멸된다는 것이고 생성된다는 게 꽃씨가 생성된다는 것이겠네. 인간이 내적 성숙을 이루는 과정을 깨닫고 있다. 소멸과 비움 그리고 그리움의 과정을 거쳐야 마침내 내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연 현상을 통해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 나타내려 했을까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인간의 내적 성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내적 성숙이 더 어떤 의미 같아? 일단 성숙해진다는 게 어떤 거지? 그렇지, 뭔가 한층 더 성장하고 자란다라는 뜻이죠. 근데 무엇이 성장하고 자란다는 걸까? 내적으로, 즉 마음이나 정신 상태가 한결 더 성장하고 한층 더 자란다 라는 걸 말하는 거겠지. 대체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인간 내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꽃이라는 작품. 자, 꽃이라는 작품 볼게요. 가을날 빈손에 받아든 작은 꽃이 한 알이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가을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시간적 배경이 언제지? 그렇지, 가을이구나, 시간적으로. 오케이. 자, 그 속에서 빈손에 작은 꽃씨 하나를 받아들고 있다. 제목인 꽃씨가 나오네요. 당연히 누구의 빈손이겠어? 그렇지, 화자의 손에 이 꽃씨 하나를 담겨 있다는 뜻이겠죠.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 오직 한 알의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라진 다음에 작은 꽃씨 속에 가을이 모여들었다. 지금 시간적 배경이 가을이니까 꽃씨 속에 가을이 담겨 있구나. 요렇게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걸 한번 도식화 시켜보자. 숱하다가 무슨 뜻이지, 얘들아? 맞아, 많다는 뜻이죠. 이 꽃, 찬란한 빛깔 이런 것들이 사라진 다음에서야 무엇이 생겼다? 한 알의 작은 꽃씨가 생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게 사라졌다잖아. 이 사라졌다라는 걸 보기에 있는 단어 중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맞아, 얘네가 소멸되어 잎, 꽃, 찬란한 빛깔 이것들이 소멸되어서 꽃씨가 어떻게 되었다? 우리 보기 속 단어에 의하면 맞아, 꽃씨가 생성되었다, 만들어졌다. 한 존재의 소멸이 생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말을 하고 있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빛나는 여름의 오후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며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즉 이러한 것들이 여물어서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게 됐다라는 뜻이거든. 우리 여물다라는 걸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야, 얘는? 우리 곡식이 여무는 계절이라고 하잖아. 맞아, 무언가가 익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표현이 밑에서도 나와서 한번 그때 다시 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빛나는 여름의 오후에 핏빛 꽃들이 몸부림친대요. 꽃을 왜 하필 핏빛으로 표현했을까? 그만큼 꽃이 어떻다?
그렇지. 엄청나게 새빨갛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나 봐. 걔네가 막 몸부림친데 뭐 바람에 의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 뜨거운 노을의 입김. 노을이 안 그래도 뜨거운데 얘네가 입김을 내뱉는다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 더 덥고 뜨겁겠다. 그지? 그러니까 이 여름의 오후에 이 꽃들이 몸부림치고 노을이 입김을 부는데 그것들이 여물어서 그것들이 다 익어서 하나의 무게로 만져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름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것 같아, 얘들아? 꽃들이 막 핏빛이고 노을이 막 뜨겁고 어때? 그 감각적으로? 뭔가 감각적으로 엄청 세게 느껴진다, 그지? 막 엄청 강렬한 것 같아. 그리고 분위기도 어떤 것 같아? 엄청 조용하고 정적인 것 같아? 아니면 되게 역동적인 것 같아? 그렇지. 뭔가 몸부림치고 입김을 하하 내뿜고 엄청나게 역동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여름, 빛나는 이 여름인 것 같아. 그죠? 근데 이 여름의 것들이 여물면, 익으면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게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대체 얘들아, 이건 무슨 무게일까? 사실 이 1년과 2년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보면 되거든? 예컨대 여름의 것들이 없어져서 가을에 꽃씨가 되었다라는 거잖아. 즉, 얘 역시도 이 여름의 것들이 익어서 어떤 계절의 것이 됐다는 걸까? 그렇지. 가을에 무언가가 됐다는 것인데 아까 1년과 똑같아 얘들아. 가을에 무엇이 만들어졌지? 맞아. 꽃이. 그러니까 이 여름의 것들이 다 여물고 익어서 가을의 꽃씨의 꽃이 하나의 무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즉 옆에 보면 얘들아 이 꽃씨가 생성이 된 게 언제야? 맞아. 가을이야. 가을. 그러면 얘들아 여기 이 소멸된 잎꽃 찬란한 빛깔 얘네는 어느 계절의 것들일까? 맞아. 여름. 결국 지금 이 시의 1년, 2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겠어? 여름이었는데 이 여름이 가고 무엇이 온다? 가을이 오는 이 자연 현상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 나와 있었죠.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즉 여름이 가고 이 가을이 오는 이 자연 현상을 지금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비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 버리면 라고 나와 있어. 갑자기 뜰이 넓어가는 가을날이라고 나와 있죠. 자, 비애의 껍질. 얘들아, 비애는 어떤 감정? 맞아. 슬픈 감정. 이 슬픔은 보통 긍정적인 감정으로 보니 부정적인 감정으로 보니? 맞아. 보통 부정적인 감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슬픔을 얘들아 불태워 버린다라는 건 슬픔을 어떻게 한다는 걸까? 맞아. 뭔가 없애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겠지? 보통 우리는 과거에 느꼈던 그런 슬픔들을 다 없애고 불태워 버린다고 표현을 하죠. 자, 이 과거의 그런 슬픔, 안 좋은 감정들, 시련,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불태워 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가는 가을날이 온대요. 뜰이 넓어간대.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슬픔을 날렸더니 내 앞마당에 풀이 있는 뜰이 넓어진대. 좀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 그럼 이 뜰이 사실 무엇을 의미할까? 슬픔을 불태워버리면 무엇이 넓어진다는 걸까? 가을날.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말 풀이 있는 앞마당 뜰을 말하는 건 아닐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슬픔을 불태워버렸더니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자, 이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에 대한 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왔어. 자,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이라고 나옵니다. 또 나왔어. 또 여물어간다. 아까 위에서도 나왔었지. 여물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물다가 뭐라고 우리 아까 표현했었지? 익다. 익어가는. 외로움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우리 외로움 보통은 어떤 감정으로 이해하지? 보통 긍정, 부정 중에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화자는 외로움이란 감정을 어떻게 보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 맞아. 앞에 빛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걸 보니까 이 화자는 외로움이란 감정을 긍정적으로 보는구나 라고 우리 알 수 있죠. 즉, 이걸 표현을 하자면 내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대. 근데 이 외로움은 빛나는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외로움이 어떻게 되고 가고 있냐? 여물어 간다. 왜 안 나오지? 여물어 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얘들아, 여물다라는 표현을 한번 우리 보기, 3번 보기에 있는 단어 중에 적절한 단어로 한번 바꿔봐봐. 여물어 간다, 익어간다 라는 거. 우리 마음속에 외로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뜻일까? 여물어 간다? 맞아. 성숙. 내적 성숙할 때 여물어 간다. 우리가 점점 성숙해진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여름의 것들이 점점 이렇게 익어가고 성숙해짐으로써 이렇게 이 성숙한 가을이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외로움이 있는데 그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이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 인간의 성숙해지는 과정을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오늘은 한 알의 꽃씨를 골라 긴 기다림의 창변은 창가입니다. 이 창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려한 어젯날이라고 했어. 얘들아, 이 화려한 어젯날은 여름, 가을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운 것 같아? 이걸 알기 위해선 수식어를 잘 봐봐, 얘들아. 여기 수식어 화려한 어젯날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여름을 수식하는 단어 또 뭐가 있어? 1년에서 한번 봐봐. 여름을 수식하는 찬란한 빛깔, 즉 여름은 찬란한 계절이야. 또 2년에도 있어. 또 맞아, 빛나는, 여름은 빛나는 계절이야. 그 다음 마지막 연에 있는 이 화려한은 그러면 어디에 해당된다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역시나 이 여름에 같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여름 역시, 이 여름은 여기 이 화려한, 얘도 이 여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가을은 계속 뭔가 여물어가는, 여무는 계절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려한 과거에 여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과거라고 통틀어 말할 수 있겠죠. 화려한 여름날에 과거의 대화를 묻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여기서 얘들아 하늘의 꽃씨를 골라서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뭐라고 해석했어? 묻는다를? 질문하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꽃씨를 골라서 이 창가에 있는 화분이나 흙에 꽃씨를 묻는다, 즉 심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을 했을 때 먼저 1번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과거의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다, 즉 과거에 대해 뭘 하려고 하는 걸까? 과거의 삶에 대해. 그렇지, 뭔가 되돌아보고 성찰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라면. 그러면 이번에는 꽃씨를 골라 창가에 심어버린다, 묻어버린다 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 정말 감이 안 오지. 이건 선생님이 그냥 설명을 해줄게. 자, 이 꽃씨를 묻습니다. 꽃씨를 이제 묻고 뭘 하고 있냐면요. 꽃씨를 묻고 긴 기다림의 창가에 우리의 대화, 과거의 대화를 묻어버린다, 즉 심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얘들아, 이 여름에서 가을이 됐다고 해서 막 무조건 인간이 바로 성숙되고 그러나? 이 계절 하나 바뀌었다고 성숙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여름이 왔어. 자, 여름이 오고 다시 이제 소멸이 되고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꽃씨가.
자, 이 꽃씨를 다시 묻으면은 또다시 이제 이 꽃 피어나고 찬란한 빛깔이 생길 거야. 그리고 또다시 계절이 가면은 꽃씨가 만들어질 것이고 또다시 숨고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꽃이 피길 기다리고 다시 피어나고 피길 기다리고 피어나고 하는 이 순환의 과정을 통해 즉 이 과정을 쭉 이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화자는 전달하고 싶었던 거야. 어쨌든 1번으로 해석이 되든 2번으로 해석이 되든 결국은 이 묻는다라는 행위는요. 무엇을 위한 과정이다? 인간의 내적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내적 성숙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염원하면서 1번, 2번의 행위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 기다린다라는 건 이 내적 성숙이 이루어지길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수능 특강에서는요. 1번, 2번 중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까? 이 보통의 꽃씨라고 하면은 이 2번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 어쨌든 1번이든 2번이든 내적 성숙을 위해 노력하고 그걸 염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죠? 근데 이 시를 읽으면서 아니 이게 대체 인간의 내적 성숙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지.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시 우리 이 도식을 통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자, 보세요. 여름은 찬란하고 빛나고 화려한 계절이라고 말했잖아. 가을은 여무는 계절. 즉, 둘은 굉장히 의미가 어때? 대비돼. 가을은 더 이상 찬란하지도 않고 빛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여름, 가을이라는 이 의미를 대비해서 나타내거든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이 여름은 뭔가가 있었다가 얘네가 소멸되면 꽃씨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것들이 이렇게 여물어서 꽃씨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이게 하나의 자연현상이죠. 결국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게 되는 이 하나의 자연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여름과 가을의 의미는 되게 대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인간에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 화자는 여름과 가을은 이렇게 대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잖아? 이 자연현상을 보면서 화자는 무엇을 깨달았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걸 인간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 우리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년이 바로 이 3년이었거든. 3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비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버린다? 즉, 비의 껍질이 소멸된다고 볼 수 있겠지, 얘들아?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비애를 느끼죠. 슬픔, 시련, 고통 누구나 다 느낍니다. 그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소멸시켜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된다? 우리는 넓어지는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지금 이 작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음이 넓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겪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다는 걸까? 내적으로? 맞아. 내적으로 한층 더 성숙해졌다라는 걸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 화자는 그래서 이 과거에 이 안 좋은 것들, 이 소멸되는 이런 것들이 소멸된다면 우리는 한층 더 넓어진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내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자연현상에 빗대어 표현을 한 거야, 그걸. 자,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이 화자는 그냥 내적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보기에 나와 있어. 비움. 이런 안 좋은 과거의 슬픔이나 고통, 비애 이런 것들을 비우고 소멸시키고 그죠? 그리움이라 했는데 사실 이 그리움이 뭐겠어?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외로움을 겪으면서 혹은 마지막 연에 있는 이 기다림을 겪으면서 이런 시간을 겪어야 그래야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지.
자, 그래서 이 작품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시의 화자와 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화자 누구지? 맞아. 나. 대상은 꽃씨. 자, 꽃씨를 보면서 화자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 인간의 내적 성숙이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이 시적 상황은 아까 선생님이 옆에 그려준 그 도표 있죠? 내가 어떤 걸 깨닫게 되었는지 화자가 깨달은 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필기해준 이 도식을 참고하세요. 이것은 자, 도식 참고. 자, 이 시에 드러난 태도, 아까 위에서 말했듯 이 화자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내적 성숙도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 시어의 의미는 막 크게 없으니 넘어가고 이제 표현적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표현적 특징은요. 첫 번째, 명사형으로 끝나는 부분이 조금 나타나거든요. 자, 명사형으로 종결되는 부분이 나타난다. 어디 나타날 거야, 얘들아? 한번 찾아봐봐. 꽃이, 하늘, 물든, 가을, 외로움 이런 식으로 명사형 종결이 나타난다. 또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 영탄적 표현.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토로하는 듯한 표현이 있다. 자, 여기 보면 보통 선생님이 어미를 보라고 했어. 뭐뭐하 도다, 뭐뭐하 구나, 뭐뭐하 노라. 근데 여기에 그런 어미는 없어. 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영탄적 표현이라는 게 맞아. 느낌표, 감탄사 이런 걸 보면요. 이 작품에 영탄적 표현이 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느낌표, 위에도 느낌표, 그러니까 이 영탄적 표현이 쓰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어떤 표현법이 있냐? 서리적 표현. 얘들아, 서리적 표현. 의문형 종결 표현이 쓰였으나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 아니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 쓴 거야. 어디 나와 있어? 맞아. 이것들이 염으로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 아니고요. 이 꽃이라는 하나의 무게로 만져진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이 작품에는 역설적 표현이 쓰였어. 어디 있냐면 여기. 빛나는 외로움 있죠. 얘가 역설적 표현이야. 왜냐면 보통은 외로움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해가 되는데 빛나는은 긍정적인 시어란 말이지. 이 상충되는, 이 모순되는 수식어를 통해서 대체 뭘 말하고자 했을 것 같아, 얘들아. 인간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뭘 겪어야 한다? 외로움을 겪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자는 외로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왜? 외로움을 겪어야, 뭔가를 기다리고 혼자서 인내하는 그런 외로움을 겪어야만 내적 성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빛나는 외로움이란 표현을 썼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요. 어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인간도 어떤 과정을 거쳐 내적 성숙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깨달은 말을 담은 내용입니다. 이 인간의 내적 성숙을 이루는 건 어떤 거? 어떤 과거의 슬픔들을 비우고 소멸시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적 성숙이 되길,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길, 인내하고 기다리고 혼자만의 이 외로운 시간을 견뎌야만 내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걸 담은 작품이었다. 됐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나에 해당하는 게 4번, 5번입니다. 자, 먼저 4번부터 볼게요. 나의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에 작은 꽃씨가 된다. 맞죠? 이 여름의 것들이 사라진 다음에 이 가을의 꽃씨가 된다라는 것은 결실을 얻기 위해선 소멸이 있어야 한다는 자연 현상을 통해
형상화한 것이다. 맞죠? 꽃이라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위의 것들이 소멸되어야 한다. 라는 자연현상 통해 나타낸 거 맞습니다. 다음 5번. 나에서 꽃씨를 골라 기다림의 창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마지막 구절이었죠. 이것은 생성과 비움의 반복을 통해 완전한 내적 성숙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나타냈다. 얘들아, 지금 이 화자는 완전하게 내적 성숙을 이루는 상태야? 이루어지길 계속해서 노력하고 염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한 내적 성숙을 이룬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1번,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관련해서 우리 나 작품 관련해서만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선지 봅시다. 1번은 가에 대한 거니까 넘어가고 2번 선지 봅시다. 나는 가와 달리 의문형 표현을 사용해 화자의 성찰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의문형 표현 아까 이 서리적 표현이었습니다. 서리적 표현이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였냐면 여기였죠.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이 부분에서 서리적 표현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화자가 뭔가 반성하는, 뭔가를 되돌아보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 성찰하는? 아니, 여기 이 부분에서는 무언가에 대해서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그런 태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됐죠? 근데 만약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 과거의 삶을 성찰하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틀린 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건 이제 요 가와 달리라는 구절을 보면은 이 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자, 어쨌든 이 작품의 서리적 표현이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성찰적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은 일단 틀렸어. 혹시나 의문이 가질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는 추가로 이따 다시 풀이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나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계절의 흐름. 어때?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이라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화자의 정서가 변화했어? 화자의 정서가 바뀌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 왜냐면 계속해서 그냥 이 사람은 내적 성숙을 염원하는, 이걸 위해 노력하는 그냥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나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해 화자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핏빛 꽃들의 몸부림, 뜨거운 노을의 입김. 요거는 인격을 부여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 근데 이걸 통해서 화자가 바라는 바를, 그 소망을 표출했다고는 볼 수 없죠. 이러나 저러나 틀린 거야. 4번 선지는. 그죠?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 나는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영탄적 표현, 느낌표 드러났었죠. 그래서 이 화자의 감정을 토로하는 듯한 고조된 감정 드러내고 있는 거 맞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따가 1번, 2번, 5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자, B에 해당하는 것이거든. 자, B 부분이 어디였냐면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 2경 이 부분이야. 자, 이 B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 선지 볼게요. B는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부정적 처지를 강조. 자연과 인간이 대비되고 있어? 아니, 둘이 대비 안 돼. 그냥 여름과 가을의 대비 정도는 나타나더라도 자연과 인간의 대비는 아닙니다. 다음 3번. B는 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동적인 거 맞죠? 여기 보면요. 꽃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고요. 노을이 입김을 내뱉고 있고요. 동적인 이미지 맞습니다. 대상이 생성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이 생성됐었지?
얘네가 여물어서 하나의 무게, 무엇에? 이 꽃씨가 생성되는 그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거 맞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일단 3번은 맞고요. 2번 아까 틀렸고. 다음 4번 보겠습니다. B는 시각적 이미지와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각적인 거 뭐 핏빛 꽃들, 촉각적인 것은 뜨거운 맞네. 이걸 활용해 대상의 불변성을 나타내고 있다. 불변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 근데 지금 보면 얘는 어때? 이것들이 소멸 혹은 여물어서 꽃씨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어때? 변한 게 맞지. 그러니까 불변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4번 틀렸고요. B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해 대상에 지닌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어때 얘들아? B 부분에 청자가 있는 것 같아? 아니, 없는 것 같아. 자, 그럼 1번, 3번만 보면 되겠네요. 자, 됐죠? 그러면 우리 이어서 이제 불사조라는 시 한번 보겠습니다. 불사조는 그래도 훨씬 나아, 꽃씨보다. 자, 그럼 불사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불사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최대한 보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같이 해석을 해볼게요. 얘들아, 불사조는 어떤 존재지? 맞아, 죽지 않는 존재다, 그지? 죽지 않는 새. 근데 진짜 뭘 불사조로 하는지 봐야겠어. 자, 가는요, 한 존재의 소멸이 새로운 생성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형성화하고 있다. 이 역시 소멸이 생성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야. 가의 화자는 비애를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 아주 근본적인 감정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비애가 어떤 감정? 슬픔이죠. 슬픔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래. 인간은 굴레와 같은 비애를 지니며 살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녔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인간은 비애를 지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숙명, 운명을 지녔다라고 말을 한대요. 그리고 비애가 소멸과 부활을 거듭하는 영원한 존재임을 깨닫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의 화자. 자, 그럼 이 작품은 비애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불사조. 자, 이 불사조 보면요. 비애, 너는 모양할 수도 없도다. 너무 좀 당연한 내용 아니야? 비애는 사람의 감정이니까 당연히 특정 모양을 지을 수 없겠죠. 너는 나의 가정 안에서 살았도다. 얘들아, 너 나오는데 너가 뭐야? 맞아, 비애입니다. 비애, 됐죠? 비애를 지금 계속 너라고 말을 하고 있어. 자, 이 비애는 나의 가장 안에서 살았대. 얘들아, 어디 아니겠어, 당연히? 그렇지. 내 마음 가장 안에서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알 수 있지. 무엇을 알 수 있냐? 비애는 인간의 가장 어떤 감정? 우리 보기에 나와 있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이다. 가장 뿌리 안에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이다 라는 것이 이 일련에서 드러나네요. 보기의 내용이. 그죠? 자, 다음. 너는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선생님이 편집을 잘못했어. 이거 지워버려. 이 둘이 한 연이야.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지니노라 라고 되어 있어. 이게 원문이어서 진히노라 라고 되어 있거든. 자, 이 비애는요,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와 같다고 합니다. 비애를 지금 이 둘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화살이 박혀있고 새가 날지 않고 이 둘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 것 같아? 맞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애라는 감정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지니노라. 이 말은 즉슨 화자인 나는 무엇을 항상 지니고 있다? 맞아. 이 비애란 감정을 항상 지니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애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 나는 비애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너를 돌려보낼 아무 이유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화자는요, 비애를 돌려보내려고 했었나봐. 근데 성공해서 실패했어? 실패한 것 같아. 돌려보낼 이웃을 전혀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돌려보내지 못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비애가 있다. 은밀히 이르노니 행복이 너를 아주 싫어하더라. 행복이 왜 비애를 싫어할까? 행복과 비애는 어떤 감정이야? 서로 대비되는 감정이겠지? 그러니까 싫어한다라고 말을 하네요. 근데 인사이드 아웃 이런 데서 보면 슬픔이랑 기쁨이랑 잘 지내던데, 그치?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비애가 아주 행복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면 볼게요. 너는 짐짓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더뇨? 여기 심장이 있어, 얘들아. 지금 이 심장은 무엇으로 가득 찼다는 거야? 맞아. 비애라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 심장은 정말 물리적으로 피를 내뿜는 그런 심장의 의미일까? 아니지. 뭘 의미하는 거겠어? 그렇지. 화자의 마음이겠죠. 내 마음속 가득히 비애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애. 나의 신부. 너를 위하여 나의 창과 웃음을 닫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 이번에 비애를 신부에 빗대고 있습니다. 왜일까? 신부에 비유한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이제 나중에 신랑이랑 같이 살겠지. 그럼 이 화자 나의 신부와 같대. 신랑 신부. 얘들아 어때? 우리와 항상 뭐 하며 살아가는 존재야? 맞아. 항상 같이 있는 존재다. 그치? 혹은 뭐 항상 함께하는 존재다. 즉 비애라는 감정은 나와 항상 같이 있는 존재이자 나와 항상 함께하는 존재이다 라는 걸 말하고자 이 신부라는 단어에 빗대어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너를 위해 나의 창, 나의 웃음 닫았다. 자, 웃음과 맥락이 상통한 단어 뭐 있어? 맞아. 여기 위에 있던 행복이죠. 행복. 즉, 이 화자는요. 비애라는 감정과 행복이라는 감정 중에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 비애라는 감정에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 너는 죽었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 내 청춘이 다했을 때 비애가 죽었다라는 것은 나의 청춘 시절 동안은 무엇과 함께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 화자는 내 청춘 시절 내내 비애 너와 함께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내 청춘이 다했어. 이제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비애 너도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너를 묻은 아무 성문도 보지 못하였다. 얘들아, 성문의 뜻을 몰랐더라도 비애도 분명히 나와 같이 죽었는데 비애를 묻은 흔적이 있었다는 걸까 없었다는 걸까? 그렇지. 비애를 묻은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문은 뭐냐면요. 이렇게 무덤이 있으면 무덤 위에 이렇게 돌문처럼 덮거든. 그걸 성문이라 합니다. 돌로 된 문. 그러니까 그냥 너를 묻은 무덤. 이런 걸 나 전혀 보지 못하였어. 분명히 너랑 나랑 같이 죽었는데 비애를 묻은 흔적은 전혀 없네. 죽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마지막 년 보겠습니다. 스스로 불탄 자리에서 날개를 펴는 비애. 얘들아, 불탔대. 불타면 어떻게 되니? 죽겠지. 비애가 분명히 죽었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날개를 편다라고 합니다. 얘들아, 날개를 편다는 건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거야? 맞아, 살았다는 거잖아. 즉 죽었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비애라는 거죠. 너의 불사조, 나의 눈물이여. 즉 비애는 불사조와 같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때 불사조에 비유한 이유는 뭘까? 그렇지. 우리 이 본문 보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비애는요. 소멸과 부활을 거듭하는 영원한 존재라다잖아. 그러니까 비애는 죽지 않는 불멸의 영원한 존재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불사조에 비유를 했네요. 나의 눈물이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의 화자와 대상, 얘들아, 화자 누구? 나. 대상은 비에, 즉 너라고 나오죠. 비에. 이 시의 시적 상황은요. 이 화자는 계속해서 비에가 무엇인지, 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 드러난 태도. 얘들아, 이 화자는요. 그래서 비애라는 감정을 거부하는 것 같아? 수용하는 것 같아? 그래. 비애는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이다. 그게 내 운명이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 이제 이 시어의 의미 볼게요. 비애를 너의 비유를 했는데, 너의 비유를 했는데요. 이 너를 여러 가지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첫 번째. 어디 나와 있었냐면, 여기 나와 있었죠.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라고 말을 했었어. 자,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자, 얘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까 뭐라고 했었지? 뭔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죠? 얘네는 움직이지 않아. 즉, 어디서 움직이지 않는 걸까?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탁 박혀 고정되어 있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빼낼 수도 없고 내보낼 수도 없어. 탁 박혀 있는 감정이 바로 비애다. 그래서 얘네의 비유를 했고요.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비애는 나의 신부다라고 비유를 했죠. 자, 이 신부에 비유한 이유는 뭐 때문? 나와 항상 같이 있는 존재, 항상 함께하는 존재다. 즉, 항상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동반자와 같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신부에 빗댄 것 같죠. 마지막 연에서 또 비애를 어디에 비유했지? 맞아, 불사조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건 아까 말한 대로 비애는 영원한 존재, 불멸의 존재. 즉, 인간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서 또다시 다른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영원 불멸한 존재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표현적 특징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작품은요, 얘들아, 일단 의인화가 나타나. 어디 나타날까? 맞아, 비애를 계속 너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다음, 이 작품에는 영탄적 표현이 나타납니다. 영탄적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다? 어미를 보면 알 수 있다. 뭐뭐 노라, 뭐뭐 도다, 뭐뭐 구나, 뭐 오오 감탄사 등등등 이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듯한 표현들을 다 영탄적 표현이랍니다. 얘들아, 어디 있을까? 엄청 많지. 여기 보면은 뭐 업도다, 살았도다, 진이 노라, 뭐 태연 노라, 이 모든 게 다 영탄적 표현이라 할 수 있겠죠. 밑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죠? 다음, 이 작품에는 서리적 표현이 나옵니다. 어디 나와 있을까, 얘들아? 의문형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그렇지. 너는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더뇨? 비애가 내 심장 차지했나 안 했나 궁금한 거 아니고요. 비애로 가득 찼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 작품은요, 화자가 비애의 여러 의미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는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 비애를 수용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었다. 자, 됐지? 그러면 우리 안 풀었던 문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번은 아까 이 5번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1, 2, 3번은 다 맞거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관련해서 얘들아 1번 선지 볼게요. 가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해 화자의 비극적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었나? 한번 쭉 봐봐, 얘들아. 뭐 굳이 찾자면 뭐 청춘이 다한 뭐 어느 날 요 정도는 뭐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나 너무 비극적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 화자는 자신을 비극적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 비애라는 감정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극적 처지라는 의미 틀렸죠.
자, 그리고 아까 2번 혹시나 헷갈렸을 사람들을 위해 나는 가와 달리 의문형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가의 의문형 표현 있어 없어? 있어. 어디 있냐면요.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더뇨 하는 이 부분 있죠? 의문형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가와 달리라는 표현이 틀렸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이번 선지는 틀렸다는 겁니다. 됐죠? 다음 5번. 가는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감정,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여기 도다, 노라, 노라 이렇게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겠네요. 됐고요.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A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자, A 부분이 어디였냐면 얘들아 이 부분이야. 여기가 A였어. 너는 밖에 나선 날지 않는 새.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지니노라. 자,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는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 형상을 지닌 존재로 표현하여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잘 기억을 하는 게 좋아.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는 거, 즉 추상적인 거, 우리가 어떤 형체가 있다고 표현하기 힘든 거지. 예컨대 보면 이 작품 여기 A에서 너, B에다 그지? B에는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대상이야. 근데 얘를 구체적인 형상을 지닌 존재로 표현을 했는가? 보세요 한번. 너는 박힌 화살이다. 날지 않는 새다. 이거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구체적인 존재잖아. 맞네. 그래서 대상의 속성 나타내고 있죠. 움직이지 않는다. 일단 1번의 A는 맞아요. 다음 3번의 A 보면요. 정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자, 정적인 이미지는요. 움직임이 없는 것입니다. 어때? A의 움직임이 없었어. 움직이지 않는다. 맞고요. 대상과 화자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3번을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부분 때문에. 자, 대상과 화자의 관계 어떤 관계야? 나는 비애를 항상 지니고 있다. 비애와 항상 함께한다. 라는 이 둘이 항상 함께하는 화자가 대상을 지니고 있다라는 둘의 관계를 표현한 거 맞죠? 그래서 A, B 둘 다 맞는 건 3번이거든? 그럼 1번은 대체 무엇이 틀렸을까 얘들아? 자, 밑에 B를 보세요. 고시의 B 부분이 어디였냐면 여기였거든. 자, 여기 빛나는 여름의 오후 하는 이 부분이 B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B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B는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안 됐다라는 뜻인데요. 여기 보면 여름의 오후, 즉 이 여름이라는 계절, 추상적인 대상이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근데 얘를 꽃들이 몸부림친다. 뜨거운 노을이다. 얘가 입김을 내뿜는다. 이런 어쨌든 꽃, 노을, 뜨거운 노을, 피피꽃, 뜨거운 노을이라는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와 달리라는 표현이 틀렸어. A, B 모두 이러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번도 틀린 것입니다. 자,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풀이 끝냈고요. 혹시 이걸 듣고도 이해가 안 되면 꼭 와서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어.